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가정을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나요? 우리 기본 가정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네. 그래서 기업 실체의 공준,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공준, 기간별 보고의 공준.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공준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공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기말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가액은 2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그럼 이 밑에 나머지 4개 나와 있는 것 중에 내 것이 어떤 것이 있냐를 찾으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기말 재고자산이라는 얘기는 내 거니까. 그쵸? 그럼 내 거 원래 200만원 있었고 그럼 미착품 15만원이 있으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다.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소유권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넘어왔죠. 그쵸? 선적지는 출발항에서 소유권.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이니까 내가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만 확인하면 되죠. 내가 구매자 맞죠? 네, 빙고. 그래서 내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송품이 50만원이 있는데 시송품 5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는 구매회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60%는 내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60%만. 그럼 30만원이 내 거가 되겠네요. 장기 할부 판매 25만원. 할부 판매에 따라 고객에 인도하였으나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겁니다. 할부 판매는 장기든 단기든 상관없이 기업회계 기준은 무조건 재화를 인도했으면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적소품은 위탁 판매를 위해서. 근데 수탁자가 75% 팔았다 그랬죠? 그럼 25%가 남아있네요. 25% 내 거죠? 네, 10만원이 내 것입니다. 그러면 15만원, 30만원, 10만원, 그러니까 55만원을 더 더해야 되니까 255만원이 내 것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결의일이에요. 무슨 일? 결의일, 주주총회한 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배당을 결의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라는 게 결의일이라는 뜻이에요.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그쵸?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뭐로 분류해야 돼요? 빙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매도가능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매도가능증권을 치면 123번인가? 하고 178번?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위에 있는 건 당좌자산이고 밑에 있는 건 투자자산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우리 실제 실무 분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동자산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 부대비용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해야겠죠. 네, 토지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가 발생하면 네, 토지 원가에 포함해야죠. 네, 취득세, 등록세 무조건 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한 경우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익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도 엊그제도 계속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차를 자동차를 1000만원짜리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공채를 10만 원짜리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중에 얘의 시가가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짜리다. 그러면 결국 7만 원짜리를 1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3만 원의 손실이 생기죠. 맞나요? 그럼 이 3만 원은 누구의? 차량 운반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1,003만 원을 주고 산 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강제 매입 국공채가 나오면 강제 매입 국공채는 무조건 무슨 금액만큼? 차액만큼이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위험자산 설계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네. 위험자산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취득 원가에 플러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문제 5번. 다음의 거래별 수익 인식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를 해야 매출이 생기는 거죠. 빙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시용 판매는 구매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상품권이 회수된 시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회계 처리 뭘로 해요? 빙고.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우리가 상품권 발행하면 돈을 먼저 받죠? 네, 계정 과목 이름이 선수금입니다. 아시겠죠? 네,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우리가 선수금이라 처리를 하고요. 상품권이 회수되는 시점이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할부 판매 장기 단기 상관없이 재화를 인도했을 때 매출입니다. 부가세법에서만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회수 기준을 적용을 해주죠. 맞나요?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출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나오는 문제냐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문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 원가의 개념이 옳지 않은 것은 통제 가능한 원가. 통제 가능한 원가는 우리가 미래 원가예요.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돈을 썼다 안 썼다? 아직 안 썼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든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야 통제가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원가 발생액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원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몰 원가는 과거에 이미 발생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는, 그래서 비관련 원가인 거죠. 그렇죠? 기회 원가는 재화 또는 용역 생산 설비 특정 용도 이외에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 최대 효익을 우리가 기회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관련 원가는 대체한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아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우리가 관련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방법은 세 가지, 직접, 단계, 상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맞나요? 네, 세 가지가 있었고, 직접 배부법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는다. 단계 배부법은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으로 배부해야죠. 제일 먼저 배분한 친구는 다 배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배분하는 사람은 앞에 배분이 끝난 친구한테는 안 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 상호배부법은 순서를 아무리 바꿔도 어차피 끝까지 배분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배분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네. 상호배부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해되시죠? 네. 자, 문제 8번.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완성수량에다가 플러스 기말수량을 더하고 마이너스 기초수량을 빼주면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완성의 기말까지를 계산하면 평균법이라 했고, 기초를 빼주시면 선입선출법이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선입선출법이라고 했고, 우리 중요한 건 두 번째 점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퍼센트 따져라 말아라.
안 따져도 된다. 전량 투입됐으니까 100%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완성분 수량이 몇 개래요? 안 나왔어. 완성분 수량이. 그러면 T자 그리면 되나요? 네, 기초에 착수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면 완성품이 나오는 거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네, 그럼 기초가 몇 개예요? 400개. 착수는요? 5000개. 그 다음 기말은요? 2000개. 그러면 완성품이 3400개인가요? 빙고. 자, 그럼 완성 수량 3400개에 플러스 기말 수량 몇 개요? 2000개. 퍼센트 안 따지니까. 맞죠? 그럼 기초 수량은 몇 개요? 400개. 이해됐나요? 그러면 더하고 빼고 나니까 아하, 선입선출법에 착수 수량과 같네요. 맞나요? 네. 이거를 원리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시면 그냥 선입선출법의 착수시 전량 투입은 무조건 착수 수량과 같아져요. 완성품 환산량. 처음부터 100% 투입을 한 거니까. 그래서 착수 수량이나 환산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해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요령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건데, 네. 자, 그 다음. 문제 9번은 실제 답안 발표하면서 올정답 처리가 됐어요. 올정답 처리가. 왜냐면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조금 설명만 조금 드려볼게요.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합원가는 연속 대량 생산하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이런 종합원가를 하는 공장들의 종류들이 조금 나눠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조별 종합원가를 하는 공장이 있고,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공장이 있어요. 이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연산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단일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똑같은 품목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벽돌, 뭐 얼음 공장 뭐 하겠어요? 물 붓고 얼리고 자르고 내보내고 물 붓고 얼리고 자르고 내보내고 계속 똑같은 일 반복이죠. 그죠? 그런 게 단위. 조별은 우리 공장은 하나인데 공장 하나에서 이 제품 A라는 제품도 생산하고 B라는 제품도 생산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화장품이 있어요. 화장품 공장은 어떻게 돼요? 한쪽에선 로션, 한쪽에선 스킨, 한쪽에서 에센스 뭐 이렇게 만들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서로 다른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 걸 조별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공정별은 한 자리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한 자리에서 끝내면 다음 사람이 또 그걸 이어받아서 거기에다 추가로 작업을 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또 추가로 작업을 하고 이런 걸 공정별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틀만 만들어서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기면 뭐 거기다 엔진 얹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뭐 부품 조립하고 뭐 문 달고 유리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정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조별과 공정별을 같이 하는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공정별하고 조별을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인데 한 자리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도 다 단계별로 생산을 하게 되니까 둘이 같이 합쳐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별은 재료는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 생산을 하고 나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부르는 명칭이 모두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밀가루 좀 사와 그랬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사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거 말고 밀가루 사오랬네. 밀가루 사다 줬어요. 그런데 밀가루에는 뭐 강력분, 중력분 이런 게 있나요? 네. 맞아요?
이게 핫케이크 만드는 용, 뭐 면 만드는 용, 이게 만두 만드는 용, 이게 틀린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나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등급별은 뭐예요? 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드는데 아주 고운 거, 그다음 조금 덜 고운 거, 뭐 거친 거 이런 게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걸 등급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급별은 성질이 안 바뀌어요. 밀가루 자체의 성질이 안 바뀌어요. 같은데 급이 나눠졌어요. 이름이 똑같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런 게 등급별인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분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품은 같은 재료를 쓰는데 얘는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걸 연산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질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어? 소 젖을 짜다가 우유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가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치즈도 만들고 요플레도 만들고 분유도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셨나요? 그러니까 가공할 때마다 제품의 성질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죠. 서로 아예 다른 제품이 생산이 돼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는 건 대량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의 생산 라인의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시험 범위에 연산품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굳이 구별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기본 개념으로는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연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결합물가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일단 같이 오겠죠. 같이 와요. 같이 오다가 중간에 어느 시점이 되면 분리를 시켜야죠. 제품이 A 제품하고 B 제품은 서로 분리라고 하는 분리점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아무튼 결합원가의 배분은 상대 판매 가치에 따라서 나눠주실 수도 있고 순실현 가치에 따라서 나눠줄 수도 있고 물량에 따라서 양을 기준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배분 기준이에요. 어차피 합쳐져서 생산된 원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합원가의 배분은 원가 통제의 목적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원가 회계는 관리 회계죠. 그러니까 외부에 공시해야 안 해요? 외부에 공시해요? 아니요. 원가 정보 알렸다가는 네, 난리가 날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에게는 제가 이 문제를 설명을 안 드리려다가 얘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원가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왜? 외부에 공시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결합 제품 중에서 상대적 판매 가치가 큰 걸 주산물이라 하고 그 다음 작은 걸 부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 공장 같은 경우에 두부를 주산물이라 하고 비지를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판매가치가 없는 결합 제품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없다. 판매가치가 없는 결합 제품이면 가치를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크게 의미는 없고 일단 올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걸로. 네, 맞은 걸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제가 안 풀어드려도 되죠? 맞나요? 풀어드려야 되나? 풀어드리지 뭐. 해드렸었는데 어디 갈까요? 이쪽에다가 T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T자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있으면 되나요? 네, 2개의 자 기말 제공품은 어떻게 됐어요? 기초 대비 38만 원이 감소했다 그랬죠? 네. 맞나요? 네. 그럼 얼마로 쓸까요? 제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냥 기초를 38만 원이라고 쓸까요? 네. 그럼 기말은 0이 되겠네? 네. 맞죠? 네. 이거 아무 금액이나 쓰셔도 된다 그래서 100만 원 쓰면 62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맞나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총재주 원가가 얼마래요? 312만 4천원 됐나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 나와요? 350만 4천원이 나오나요? 네. 맞죠?
그럼 350만 4천 원이 여기로 넘어오겠네요? 그럼 기초 제품은요? 60. 전월 기말 제품 제고요. 전월의 기말은 당월의 기초가 되는 거죠. 아, 말이, 네, 그치가. 네. 자, 그래서, 전월의 기말 제품이 당월의 기초가 되니까 62만 원이 기초 제품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매출 원가는 362만 4천 원. 맞나요? 네. 그러면 3, 6, 2, 4 빼고 나니까 50만 원 나오겠네? 맞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기말 제품 물어본 거니까. 여기서 숙제 하나가 예언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전기말, 전월의 기말은 당월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숙제는 기말 제공품의 변화. 그래서 뭐보다 얼마가 증가하였다, 얼마가 감소하였다. 그럼 기준값은 마음대로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는 뭐 138만 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말은 100만 원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도 완성품의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11번. 다음에 기타 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네, 종합과세 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승마 투표권의 환급금, 얘도 분리과세입니다. 네,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얘는 원천 징수를 할 수 없으니까. 원천 징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뇌물 주면서, 자, 내가 너한테 뇌물 줄게, 세금 떼고, 그리고 세금 신고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원천 징수를 할 수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봐서 무조건 과세해야 한다. 라는 거고, 나머지는 복권 당첨금 줄 때 어떻게 해요? 세금 떼고 주죠? 경마에서 이겨도 세금 떼고 줘요, 다. 무슨 말인지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2, 3, 4번은 모두 다 원천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12번. 다음은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네, 전세보증금만 받았으니까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네,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는데 주택 임대사업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사업소득은 원칙, 분리과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하죠? 요즘에 하도 논란들이 많으니까, 그쵸? 네, 다주택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식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결혼을 안 한 자식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를 합산해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 네, 우리 전산점 시험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주택자의 기준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만 소득세, 이게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에 따른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이면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3%인 경우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는 안분을 하지 않아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 네.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이야. 정답은 1번입니다. 네. 500만원이라는데 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잠깐 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옆에 3%인 경우가 아니라 5% 미만인 경우에 둘 다 미만이어야지만 안분 계산을 생략을 할 건데 500만원이면 500만원부터는 안분 계산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영세율은 무조건 내 물건이 어디로 가야 돼요? 국외로 나가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세율은 무조건 최종적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것의 내국 거래를 영세라 했죠. 이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수출이라 했고. 맞나요? 네. 그래서 재화의 수출, 국외 공급,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입니다. 면세. 아시겠죠? 네. 15번. 부가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출하면 발급 못하죠? 수출은, 그쵸? 네. 그 다음에 미용업. 이건 개인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구매 확인서 나왔으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겠네요. 빙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많이 맞으셨나요?